네, 오늘 수요일 2부에 긴급 한판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전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죠.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는 그 국내 첫 기후위기 대응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법안에 포함된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다한다. 자, 이제 미래 세대의 생존까지 걱정해야 될 이 처지가 됐는데, 이 어렵고 또 재미없는 기후 얘기, 세상에서 가장 재밌게 해줄 분을 제작진이 찾아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한판 클래스 오늘 손님은요,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셨습니다. 대기과학자 조천호 경희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조천호입니다. 예. 저희 소개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원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세상에서 가장 재밌게 설명해 주시고. 이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전 입장하시는데 딱 느낌이 왔습니다. 입장하시는 가장... 그 걸음걸이에서도 그렇고, 예. 악수를 거부하고 목례하시는 모습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개성 있으시겠구나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재밌으실 것 같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첫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사실은 궁금한 게 있네. 그 기상청에 무슨 슈퍼컴퓨터 같은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예. 그거를 막 그러면은 기상 자료가 전국에서 몰려든 걸 거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쫙 나오고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정말 남극에서의 그런 기상 자료까지도 실시간으로 그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거가 가격이 좀 됩니까? 되는 편입니까? 가격 제법 되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요즘은 좀 잘 맞아서 오후에 비 온다면 비 오고 좀 이런 게 예전에 비하면 잘 맞더라고요. 많이 맞아요. 예.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런 그 예측된 그 결과를 우리나라 것만 보는 게 아니라요. 뭐 유럽 연합, 미국, 뭐 일본, 뭐 영국 뭐 해서 좋다라는 자료는 요즘 다 워낙 이 통신 컴퓨터가 좋으니까 실시간으로 그게 다 우리 예보관 앞에 다 쫙 깔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입력이 되는 데이터가 있고 이걸 네. 처리하는 네. 방정식이라 그러나요? 네. 뭔가 네. 있는 거죠, 그게. 그럼요. 그거를 이제 슈퍼컴에서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해버리죠. 통신용 컴퓨터가 따로 있고 계산용 컴퓨터가 따로 있고 그거를 또 표출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뭐 미국, 유럽, 연합, 뭐 일본 이 모든 자료가 다 화면 앞에 깔려. 옛날에 그 어떤 인디안이 있었는데 일기예보가 기가 막힌 인디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기예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라디오가 고장났다고. 재밌었어요. 예. 우리 이제 교수님 오시니까 이 두 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슈퍼컴퓨터 쓰잖아요. 근데 네. 국민들의 궁금증은 네. 그 슈퍼컴퓨터 쓰는데 왜 이렇게 일기예보가 틀리냐 이렇게 네. 질문을 하시는데. 네. 근데 어차피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거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모든 곳에서 동일한 불확실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이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이런 데 살다 오게 되면 우리나라 예보 왜 이렇게 많이 틀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미국 동부에 뭐 뉴욕이나 워싱턴에 살던 분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기가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 캘리포니아는 이 바다에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요. 바다는 굉장히 균질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보는 굉장히 맞추기가 쉬워요. 그런데 미국 뉴욕, 워싱턴 이쪽은 동부? 저쪽 대륙을 건너와야 되고 오다가 또 오대오라고 하는 이런 걸 건너서 그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대륙의 이러한 동쪽 연안이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대륙에 다 동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 중국을 건너서 우리 서해라고 하는 또 바다를 만나게 되면 이게 또 확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예측성이 좋은 지역이 있고 나쁜 지역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안 좋은 지역에 좀 속한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한 10년 살다 왔는데요. 네. 예, 조금 말씀을 정정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일기예보를 보질 않죠. 그렇죠. 이러는 날씨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한 20년 전부터 특히 뭐 국지성 호운이 이래가지고 어떤 전국 단위가 아니라 어떤 국지적으로 막 그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참 예측하기 힘들죠. 그럼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우리의 예측성에 있다라고까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제가 이제 기후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신문에선 자주 봐요. 한겨레 신문은 무슨 기후 위기 대응팀도 만들고 이러는데 기사를 한 절반만 읽다 자꾸 넘어가게 되거든요. 날씨는 좋고 세상도 아름다운데 정말 기후 위기인가라는 이런 제가 생각이 좀 아니란 건가요 지금? 아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기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여름에는 굉장히 기온이 뭐 한 30도를 넘고 겨울에는 뭐 이제 10도 이하로 영하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서 이게 높고 낮은 게 한 50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기후 변화로 지구 평균 기온은 뭐 1도가 상승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자연의 변동폭 안에 있는 건지 이게 무슨 사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지 우리나라에서 이게 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폭염 에어컨 다 있잖아요 집에. 그 다음에 우리 겨울에 추운 거 다 그거 난방 시설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뭐 이러한 홍수가 났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다 이거 뚝 잘 쌓아놨고 가뭄이 일어난다 다 저수지 댐에서 잘 물 다 가둬놨고. 우리는 이 극단적인 이러한 날씨에 이 시스템적으로 이게 다 어느 정도 다 대비가 돼 있죠. 자 그런데 오늘날 잘 사는 나라 중에서 이러한 기후 위기가 일어난다 이러한 쪽들은 보면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뭐 남유럽. 예전에 그러한 지역들은 참 살기 좋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자연적인 변동의 폭이 작았어요. 우리처럼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질 않았죠. 자, 그런데 여기는 워낙 자연의 변동폭이 작으니까 오늘날 이 기후 변화에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기후 변화의 시그널이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항상 가뭄 들고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위치상으로다가 이게 이제 워낙 이 폭이 크다 보니까 이게 자연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쉽게 체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에 우리가 문명의 건설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한 곳에다가 다 건설을 했잖아요. 자, 사람도 이 체온이라고 하는 게 딱 정상이 하나만 있고 뭐 혈압도 하나만 있고 혈당도 하나만 있다. 그러면 외부의 충격이 팍 들어오게 했을 때 이게 무너지면 죽어버리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범위에 있잖아요. 이 범위가 크면 클수록 외부에 충격이 들어왔었을 때 다시 이게 회복력이 좋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기후의 탄속력이 자연 변동성이 큰 곳에 이건 어떤 변화가 있다 해도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곳에 오늘날의 문명이 이제 돼 있고 바로 거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감을 할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실감할 정도가 되면 아마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오고 근데 사실은 약간 지구 온난화가 됐다라는 걸 여름에 좀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 폭염 기간이 너무나 길고 그다음에 이 폭염이라는 게 옛날에 경험했던 폭염하고 또 차원이 좀 다르고. 그럼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지난 한 100년 이상의 우리가 이제 관측값을 갖고 있는데 지난 100년 동안에 겨울에는 한 2.4도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1.2도가 올랐어요. 그게 상대적으로 겨울에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기온이.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기후 변화를 느끼는 거는 여름철에 더 많이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겨울철은 이 기온의 변동폭이 커요. 자연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게 2배나 빨리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고요. 그렇지만 여름은 변동폭이 작습니다.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35도냐, 36도냐, 37도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만 변하기 시작을 하면 바로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더워졌지? 이런 걸 금방 느끼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 8월 9일에 이제 IPCC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6차 보고서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많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 좀 생소한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보고서인가요? 그러니까 이 기후라고 하는 건 이제 전 세계 문제니까 유엔에서 이 기후 과학자들이 모이는 그런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IPCC라고 하는데 이 IPCC에서는 한 5년 내지 7년 동안 이 과학적 증거들을 이제 모은 다음에 그걸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1990년도에 이제 1차 보고서가 나왔고 그 2013년도에 5차 보고서까지 나왔고 금년 8월에 6차 보고서가 이제 나온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에 모아졌던 새로운 이제 과학적 결과를 갖고서 이제 그 결론을 내리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마지막 한 문장으로 그걸 요약을 해요. 이 문장. 그거를 기후 위기가 과연 인간 때문이냐? 왜냐하면은 이게 인간 때문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뭔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 때문이냐는데 90년도 1차 보고서가 나올 때만 해도 그 당시 이제 기온이 상승한다라는 건 관측으로 이제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0년도에는. 그다음에 이제 2차 보고서 95년도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인간 때문이다. 자연도 변화를 일으키는 거니까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3차 보고서 2001년도에 나오는데 그때서야 처음으로 인간의 역량이 약 67%의 확률로 이건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기후가 것이다. 이상해진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2007년도 4차 보고서 때는 90% 이상, 그다음에 2013년도에 5차 보고서 때는 95% 이상, 그리고 이번에 나올 때는 과학에서는 절대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다. 그냥 99% 이상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일각에서 또 그러잖아요. 어차피 뭐 지구라는 게 옛날에 봐라 빙하기가 있고 간빙기가 있고 뭐 해빙기가 있고 뭐 이런 거 아니냐. 그 사이클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참 반박하기가 참 힘든데.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지난 뭐 빙기, 간빙기 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에 1도가 지금 상승이 됐는데 우리가 그 빙기, 간빙기 때 그 기온의 변화를 우리가 완벽하게 거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빙하는 이 눈이 내려가 꽝꽝 얼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이사이 공기방울들이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한 80만 년 전에 그 공기방울을 갖다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정확하게 온실가스 농도, 기온 이런 거 정확하게 뽑아내요. 그거를 이제 다 분석을 해보면 자연적으로 가장 빠른 기온의 상승 속도가 1000년에 1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금 온실가스를 지금 화석연료를 태워서 100년에 1도로 상승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배나 지금 빠르게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우리가 1만 년 이전에 그 당시에 빙기 때였어요. 그 당시는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는 구석기 시대입니다. 왜 구석기 시대를 빙기 때 인간은 보낼 수밖에 없냐? 극단적인 날씨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극단적인 날씨가 발생했다라고 보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농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수렵 채집이라고 하는 구석기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이렇게 기온의 변동의 폭이 크게 이제 이런 변동의 폭이 크게 되게 되면 농업이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핸드폰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정교한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해도 먹을 거 없으면 이 문명 끝장나는 그러니까 겁니다. 구석기하고 신석기도 이게 단지 테크놀로지의 문제만이 아니네요. 환경 자체가. 그게 뭐 다라고는 이야기는 못해도 그러니까 이 구석기 1만 년 그 이전에는 기후의 변동의 폭이 워낙 커서 지금보다 극단적인 날씨가 한 10배 정도 더 많이 발생했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농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하고 싶어도. 지금 대한민국의 태풍 가장 대표적인 극단적인 날씨하면 그게 이제 태풍일 텐데 태풍이 우리나라 평야지대를 1년에 10번 지나간다? 누가 농사 짓겠습니까? 그러한 조건에서. 근데 1.5도가 올라가면 저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농사도 짓고 막. 그런데 1.5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구상으로 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뭐 1000년에 1도 오르는 거나 뭐 100년에 1도 오르는 거나 1도 오르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속도가 이제 빨라지게 되면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증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뭐 아이슬란드 좋아졌다. 실제로다가 이 추운 나라들이 다 이익을 봤어요.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갖고 좀 따뜻해지니까. 그럼요. 추운 나라가 따뜻해졌으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졌고 농사가 안 되던 곳에 갑자기 농사도 잘 되고 뭐 이러니까 당연히 이익을 봤죠. 자, 그런데 이런 이 지금 열대 지방들 여기는 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열대 지방은 기온의 변동폭 자체가 작잖아요. 여기는 기후변화의 시그널이 바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엄청난 지금 피해들을 지금 보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는 잘 사는 나라들이 다 배출을 했는데 오늘날 피해를 보는 거는 저기 뭐 태평양에 뭐 투발루라고 하는 이 섬나라 해수면이 올라서 나라가 없어지려고 하고 방글라데시 워낙 이게 저지대 국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해수면이 올라와서 그 농토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못 쓰게 돼버리고 이 사람들은 온실가스 배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피해는 가장 맨 먼저 그렇게 보는 이러한 이제 정의롭지매 못함의 문제도 이 안에 있습니다. 멍청한 질문인데요. 갑자기 듣다 보니까 온실가스를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출을 줄이자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됐는데 미세먼지는 배출이 된 다음에 하루 이틀 이내에 대부분이 이 햇빛하고 반응을 해갖고 사라져요. 자연적으로. 가장 오래가는 미세먼지가 5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세먼지는 우리 세대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온실가스는 한번 나오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축적이 되는 것이죠. 기후 위기의 강도가 이제 축적이 되면서 우리한테 이제 위험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더욱 더 커다란 위험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그 비판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 이걸 이제 종말론적 환경주의자 이렇게까지 하면 좀 심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정도는 어떻게든 과학으로 극복하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언제쯤 그렇게 멸망을 한다 그런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니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게 종말론 아니에요. 결국 오늘날 우리가 온실가스를 너무나 많이 배출해갖고 기후 위기를 우리 스스로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화석연료 기반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6차 IPCC 네. 보고서,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서 99%가 예. 사람 때문에 이런 예. 것이다라고 이제 나오면 이 보고서 내용을 주요 나라들이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네. 정책에 반영하고 네. 또 다른 삶을 예. 대전환을 이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뭐 유럽이라든가 지금 미국 뭐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이 기후 위기 대응에 굉장히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를 지금 두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거는 기후라고 하는 이 위험성이 이제 크다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어떤 대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실리적인 측면도 하나 갖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결국 우리가 화성 문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잿더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잿더미가 됐으면 우리는 판을 갈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결국 지금 현재 화석연료 기반의 이 문명이 더 이상 갈 때까지 이제 다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서양 친구들은. 그래서 이 판을 갈아야 되는 것인데 대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판을 갈게 되면 자기네들이 화석연료 시대의 지배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판을 갈아서도 새로운 이러한 재생에너지 이 시대에도 지배력을 유지를 하겠다. 저는 이제 그러한 어떤 실리적인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자기네들만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일로 다 끌어들이잖아요. 아리배 재생에너지로 니들 그거 물건 생산을 안 했으면 우리는 그런 물건 이제 안 받아. 그다음에 탄소 국경세 니들이 그 화석연료로 그 물건 만들었지. 그럼 우리 그만큼에 대해서 관세 그냥 때려버릴 거야.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살기 위해서라도 이 세계 시장에 우리가 이게 이 주류에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기후위기 대응, 이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 진입을 했다. 이거는 이제 서양 친구들이 바로 이런 실리적인 이런 목적을 갖고 지금 그러한 드라이브들을 지금 걸고 있는 세계다라고 하는 이게 뭐 거죠. 정치적인 이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이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서구와 달리 굉장히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네. 친환경 에너지가 갖고 있는 뭐랄까 그 불안정성, 예. 불확실성 예, 이것 예. 때문에 전력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올 때도 없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뭐 원전밖에 없다 또 이런 예, 얘기도 예. 있지 않습니까? 그 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전 세계적인 하나의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뭐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모든 자료에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2050년도가 되게 되면 이제 절반 이상 그 이상으로다가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그 뭐 블룸버그가 무슨 좌파적인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자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 전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지금 이 10년 전만 해도 태양광이 가장 비싼 에너지였습니다. 지금 90% 가격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풍력이 70%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싼 에너지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이게 다 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전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가 가장 싸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진중권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거는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분산적이고 산발적으로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저장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그리드, 전력 개통이 분산망으로 다 이게 잘 구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앙 집중적인 형태들, 지방에서 이 전력을 생산을 해갖고 다 도시로 보내버리는 이런 불평등한 지방 집중의 그런 전력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러한 재생에너지에 아직 강점이 발휘가 될 수가 없는 이런 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원전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 재생에너지 이 시대에 지금 OECD 국가라든가 그다음에 G20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돼 갖고는 가장 지금 후진적인 이러한 나라가 돼버렸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뒤처져가는 저는 오히려 이 기후 위기보다도 이 기후 위기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이러한 전환을 지금 제대로 하지를 못해갖고 일어나는 이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강의가 일타 강사가 강의 같아가지고 지금 오울님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김효진님 정말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명불허전이다라는 말씀. 커리어 헬퍼님도 지구 환경과학 전공 아니신가요? 귀에 쏙쏙 들어온다라는 잘 말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코데일리아 진짜 말씀 잘하시네요라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서 가장 또 많이 언급되는 탄소 중립이죠. 네. 탄소 중립. 일단 좀 청취자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탄소 중립 뭡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IPCC 보고서가 네. 나온다라고 했는데 2013년도에 그 보고서가 나올 때 그때 이제 2도 이상 지구 평균균의 산업화 이후에 지구 평균균이 2도 이상이 높으면 위험하다. 그거는 기후가 유엔에 있는 모든 기후국자가 금방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일부 이제 기후 과학자들이 아니야 1.5도도 위험해. 그런데 그거는 그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좋아 그러면 5년 동안 우리가 이 과학적 결과를 더 모아보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하자. 그래서 2018년도에 인천에서 그 IPCC 특별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 새로 모아진 결과를 갖고 분석한 결과 2도뿐만이 아니라 1.5도도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합의가 돼요. 그러면서 이 1.5도를 그럼 막아야 되는데 이 1.5도를 막으려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게 그때 이제 나오게 되는 전 거예요. 세계가 2050년까지 예, 전 세계적으로다가 그러니까 2050년까지니까 탄소를 절대 배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화석연료 전혀 안 쓴다라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도 쓸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 그래서 배출을 했다, 화석연료를 썼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왔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나무를 많이 심는다라든가 그다음에 아니 공학적인 방법으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된다. 배출을 했으면 인위적인 배출을 했으면 인위적인 흡수를 해갖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못 쓰는 세상이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게 나라마다 상황과 조건이 다를 테고 또 정책 하시는 분의 의지와 역량도 다를 텐데 그게 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또 한 마음으로 2050년까지 뜻을 예. 모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래서 나라마다 좀 이제 차이가 있고는 한데 네. 지금 그래서 지난 6월달에 G7 회의를 했었죠. 아하. 그때 이제 기후 환경과 관련된 합의문이 나오게 됩니다. 예. 합의문이 나와서 그때 합의문 중에 뭐가 있냐면 금년 11월에 이 유엔에는 그 기후와 관련된 그 회의가 이 기후 과학자들이 모이는 IPCC라고 하는 회의가 있고요. 아까 거기서 이제 2018년도에 인천에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합의를 했는데 과학자들이 자기 나라 돌아와서 야 화석연료 쓰지 마.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과학자들이 그 이야기는 할 수 없죠. 화석연료를 안 쓴다라는 건 그 이해 당사자의 그 관계가 굉장히 그게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책 결정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유엔에는 또 하나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UNFCCC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담이라고 해요. 그걸 통해서 뭐 교토 의정서, 파리 기후 협약을 맺었거든요. 자 이제 1.5도가 위험하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합의를 해놨으니까 네. 1.5도와 관련돼서 기후변화 협약을 각 국가들이 이제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금년 11월에 영국에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경우 그게 이제 2도를 막는 거였는데 그거는 자발성이었어요. 우리가 안 지킨다 해도 우리가 뭐 2013년 그 합의를 했지만은 우리가 계속 늘려왔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뭐 기후 악당이니 깡패니 이런 소리 한마디 듣고 그냥 퉁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게
합의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기후 위기가 워낙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누구나 다 이건 강제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 디테일한 이제 나라 간의 그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합의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금년에 그래서 G7 이 국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금 대한민국도 거기에 포함하기로 G7 때 우리나라도 이제 데려다가 같이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안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트럼프만 동의 안 하는. 2015년 파리 그 회의 내용 자체는 트럼프도 안 한다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합의 정도였으니까 이제 예. 강제력이 없었던 것인데 예. 올해 11월에 있을 예. 그 회의 자체는 강제성이 좀 부여될 수 있겠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시절에 미국이 뭐 기후 변화 뭐 교토 그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를 했다 해도 그 친구들이 주별로다가는 엄청나게 재생에너지 전환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한 20%까지 올려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연방 정부 차원에선 그랬지만 그 개별적인 뭐 주정부라든가 그 뭐 뉴욕시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진짜 손 놓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5%도 안 되는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쫓아가기 굉장히 지금 바쁜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쫓아갈 수 있기는 한 겁니까? 우리나라는 뭐 쫓아가는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니까. 근데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게 12년 전에 녹색 성장을 외치는 그런 정부가 이제 들어섰잖아요. 그 기후위기 대응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원전. 네, 그때 그 만약에 우리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다른 뭐 서유럽이 이런 나라들도 다 12년 전에 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우리가 그쪽에 이거를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지금 우리는 어떤 리더십, 우리가 이건 과학의 어떤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잖아요. 이건 공학적인 측면이고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민국이 이건 굉장히 이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 분야였었는데 좀 안타깝죠. 그냥 10년을 이렇게 까먹었더라고요. 뭐 지금 다 막상은 뭐 태양광 하면 또 무슨 서울시가 예전에 시민단 차량에서 네. 태양광을 사기를 쳤느니 뭐 이래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네. 또 그리고 반대편으로 또 보면 충청도 같은 경우 화력 발전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예산을 또 많이 배정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화력 발전을 또 유지하고 싶은 은근한 마음들이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려면 그럼 이거 뭐 정부가 결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정치권이 태양광을 어디다 설치하냐라는 거거든요. 보면은 네. 막 나무를 베놓은 다음에 네. 거기다 태양광을 막 하는 거 이런 네.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나 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원전하시는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뭐 자연 조건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산을 깐다, 뭐 농토를 뭐 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재생에너지의 나라 이제 독일을 보게 되면 독일이 위도가 우리보다 저 15도 저 위쪽에 가 있잖아요. 저 만주 저 위쪽에 가 있단 말이죠. 태양광은 그 위도의 함수거든요. 저위도로 가면 갈수록 태양광이 굉장히 좋단 말인데 그런 측면에서 독일이 지금 저 수준인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교를 어디랑 하냐면 사막하고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 바람도 저 북유럽 저 바다 쪽에 그 센 바람 있는 지역 그런 극단 거기 사람도 안 사는 그런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의 자연적 조건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사람이 사는 그런 독일 이런 나라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태양광은 월등히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유리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건물을 이제 짓게 되면 이제 무조건 그 건물 위에다 태양광판을 다 깔아야 되는 게 법이 돼 버렸어요. 우리나라 모든 뭐 관공서 이런 건물 다 비어 있고 그다음에 도로변, 철도변 다 비어 있고 주차장 거기 다 비어 있고 지금 그렇게 다 비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산을 까고 왜 농토를 까고 들어가는 건지 저도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이탈리아 같은 기와장 경우는 같은 경우도 네? 기와장을 태양광 에너지를 흡수하는 예, 장치를 만들어 지붕을 전부 다 바꿀 수도 있고. 예, 뭐 한거 그거는 아닙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좀 더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유리창도 그렇게 다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 혁신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에 에너지 효율이 한 그러니까 2배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똑같은 면적을 설치를 한데도 절반만 설치를 해도 똑같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패널 효율이 높아졌군요. 그럼요. 그래 지금 엄청나게 그 기술 혁신이 이 분야에 지금 그렇게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2738님이 있습니다. 집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패널 재활용도 안 된다고 해서 오히려 환경오염 시키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만. 그 문제도 걱정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현재는 이 재처리 문제를 지금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그 패널들을 우리가 생산을 해요. 아하. 그래서 나중에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접착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재생을 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있더니 굉장히 센 거를 지금 현재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런 것이 딱딱딱 떨어져 갖고 그거를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것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 이 피크 타임, 그 전력 피크 타임이 이제 오후 2시가 안 됐던 거는 약간 뒤로 미뤄졌던 거는 그래도 태양광 패널 때문에 그래서 오후 2시가 아니라 좀 뒤로 미뤄졌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게 뭐 전체적인 에너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은 분야를 차지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피크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었다라고 보죠. 기온 상승 못지않게 습도가 무섭다라고 하는데 사실 네. 그 우리나라는 왜 고온 다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유럽에 있을 때는 더워도 땀이 증발되기 네.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 오면 막 짜증이 나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기온이 상승되면 이 바다에서 이 증발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1도 상승을 하게 되면 수증기가 7%가 늘어납니다. 당연히 이제 습도가 늘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30도가 넘는 상황에서 습도가 거의 100%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피부에서 증발이 일어나질 않아요. 6시간도 못 견딥니다. 사람 죽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극단적인 이러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이러한 열대 지방 이 해안에 있는 이 도시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될 것이다까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시나리오가 네.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40도가 넘어도 습도가 뭐 20% 30%라면 그늘 밑에 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사막. 이거 왜냐하면 여기서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30도가 넘고 이게 100% 증발이 안 일어난다. 우리 내부 안에 이 열을 분출할 이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저 이제 들으면서 지금 계속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예. 신문을 읽는다고 읽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이게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교수님께서 한 강연에서 이런 정신 상태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라고 일가를 하셨던데 예. 저는 오늘 들으면서 약간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어떤 삶의 방식 이거를 유지를 하는 지금 현재 이 위기가 무슨 뭐 결핍 때문에 일어났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 삶을 좀 더 이걸 보완하고 메꿔 가면 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과잉 때문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과잉.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이 80억 명이 먹고도 남을 식량을 생산해요. 그다음에 전 세계 80억 명이 쓰고도 남을 물건을 생산을 합니다. 네. 지금 쓰레기장 가보세요. 몇십 년 전이면 다 집안에 있어야 되는 물건을 우리 다 지금 내다 버리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그렇게 과잉되게 살고 있고 이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 이 상태로다가는 이거 지구가 절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구는 물질적으로 유한한 세상이에요. 여기 어떻게 무한한 인간의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무한한 인간의 욕망이 달성될 수 없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될 때가 그런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죠. 기후 위기는 윤리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뭐 윤리의 문제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네. 그 말은 맞습니까? 네. 그 축산업 그 소들이 끼는 방귀가 그렇게 이게 맞나?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좀 황당하거든요. 뭐 이런 거 네, 메탄가스. 진짜인가요? 거기서 이 그러니까 이 대세김지라는 이 동물에서 이제 그 나오는 게 메탄이 나와요. 네.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똑같은 양이 나와도 훨씬 더 강력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한 5% 정도? 엄청나네요. 5%. 네, 5%. 실제로 오늘날 농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날 지구 파괴에서 이 농업이 뭐 거기서 뭐 식물이 자란다라고 이게 생태 친화적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산업화만큼 이 농업이 파괴시키는 이게 엄청납니다. 오늘날 농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 햇빛하고 농부의 근육의 힘만으로 누가 농사 짓습니까? 엄청나게 기계 다 작동하고 그다음에 비료 뿌려야죠, 농약 쳐야죠, 운송, 저장, 보관 다 이거 엄청나게 이게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사실 이제 그렇게 작물을 키워서 그거를 다 소한테 주고 소가 만들어낸 소고기를 저희가 먹느라 그러는 것도 좀 큰 게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 채식하고 육식하고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구 파괴라고 하는 관점에서 채식과 육식이 이게 10% 20%의 문제가 아니라 10배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을 모아놓고 교수님 특강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까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 요즘 많은 대선 후보들이 공약 발표하는데 네. 좀 관련해서 네. 기후에 관련한 좀 눈에 띄는 공약이나 그런 고민하는 후보들 보이세요? 아직까지는 그냥 선언적인 좀 측면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이제 정해지게 되면 뭔가 이제 구체적인 이런 안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이거는 따져보셔야 되지 않나. 8월 5일에 그 탄중위 네네네. 그 탄중위에서 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는데 네. 말이 많더라고요. 네네. 뭐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런지.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1안, 2안이 왜 관심이 없으세요? 뻔해서. 너무 형편없는 안이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1안, 2안 같은 경우는 아예 탄소 중립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계에서 그냥 조금씩 어떻게 좀 해봐서 조금 줄여보겠다. 그냥 생색내기용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이제 3안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아니에요. 예. 그렇기는 한데 그것도 그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뭔가 현실적인 거하고는 좀 많이 틀리다. 그러니까 그 35% 줄인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2018년 IPCC 인천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절반 이상을 줄여야 된다는 벌써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알겠습니다. 양도 적고 그다음에 그 뒷부분에 이런 방법에 있어서도 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한판 클래스. 예. 네, 오늘 거의 부흥회 같았는데요. 아멘. 회개합시다. 한 번 더 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국립기상과학 원장이셨죠. 대기과학자 조천호 경희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